낙상 사고 같은 거 만들면 어떨까? 집에서 혼자 계시다 넘어지셨다고. 이것은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저지른 믿을 수 없는 범죄의 기록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추석 아침 6시 저는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명절 차례상만큼은 제가 직접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었죠. 칼질 소리와 함께 새벽 공기가 조용히 흐르고 거실에서는 아직 가족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기 위해 기름을 두른 팬이 지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애호박전, 동그랑땡, 명태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부치며 저는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감사했으니까요. 7시쯤 되자 며느리 혜정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파자마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역시나 예쁘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혜정아, 일어났구나. 좀 더 자도 되는데. 며느리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코를 살짝 찌푸리는 듯한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마 전 부치는 기름 냄새 때문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차례상을 차리며 오전 10시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상을 펼쳐놓고 하나씩 음식을 올렸습니다. 아들 민호와 손자 준수도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11살인 준수는 제법 의젓하게 접시를 나르며 저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여기 놓으면 돼요? 그래, 우리 준수 착하다. 거기 살짝 오른쪽으로만 옮겨줄래? 준수가 접시를 옮기다가 제 곁을 지나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요리 최고예요. 그 순수한 미소를 보며 저는 잠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저는 가족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민호는 정중하게 절을 올리고 며느리 혜정은 단정하게 옆에서 따랐습니다. 손자 준수는 할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잘 키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들 옆에 자연스럽게 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혜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물 좀 가져올게요. 특별히 이상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물을 가져오는 동안 저는 제 옆자리는 비어 있는 채로 그녀가 아들 옆에 앉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들 민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올해도 음식 정말 맛있어요. 아니야, 뭘 매년 하던 거지. 하지만 칭찬을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의 미묘한 거리두기가 계속 신경 쓰였으니까요. 혹시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혜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늘 아침에 샤워하셨어요? 그 질문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졌고 아들도 손자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응, 새벽에 했는데 왜?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날씨가 더워서 여쭤본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다음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쪽에 놓인 탈취제를 가져와 식탁 근처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칙칙하는 소리와 함께 인공적인 라벤더 향이 퍼졌습니다. 요즘 음식 냄새가 집안에 많이 배는 것 같아서요. 음식 냄새. 그녀는 분명히 음식 냄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건 음식 냄새가 아니라 제 냄새라는 것을요. 제 존재 자체에서 나는 냄새를 그녀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식탁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밥을 먹고 손자는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무언가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족들은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손자는 자기 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옷깃을 당겨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분명히 빨래 세제 냄새가 났고 아침에 뿌린 은은한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팔을 들어 겨드랑이 냄새도 맡아봤습니다. 머리카락도 코에 가져다 대봤습니다. 손등도 손목도 심지어 발까지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제 냄새를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냄새가 나나? 아니면 며느리가 예민한 걸까? 하지만 손자의 반응, 며느리의 거리두기, 방향제를 뿌리던 그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세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휘었으며 피부는 탄력을 잃었습니다. 나는 늙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모든 게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차례상도, 제가 입은 깨끗한 옷도 제 존재 자체가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거실에서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으면 안 될 것 같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혜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시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해서. 냄새를 질병 취급하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마당에 나가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냄새가 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제 냄새를 확인하고 이불 냄새도 맡아보고 베개 냄새도 맡아봤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제 존재가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다시 샤워를 하겠다고. 그리고 더 깨끗한 옷을 입고 향수도 더 많이 뿌리겠다고.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할머니가 되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긴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이 문제가 저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때로는 3번씩 물로 온몸을 닦아냈습니다. 비누도 새로 샀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항균 비누, 백화점에서 산 프랑스산 고급 비누, 인터넷에서 노인 냄새 제거라고 광고하는 비누까지. 옷도 하루에 2~3번씩 갈아입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먹고 나서 1번, 저녁에 또 1번. 빨랫감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이렇게 많은 빨래를 하는 게 정상일까 싶었지만 며느리의 그 표정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향수도 샀습니다.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서 점원이 권하는 향수를 샀습니다. 금액이 비쌌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저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향수를 뿌렸습니다. 목에, 손목에, 옷에, 머리카락에까지. 방 안이 향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불안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 혹시 아직도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장 보러 가는 날. 목요일 오전 며느리 혜정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마트 가시죠?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반가운 제안이었을 겁니다.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손주가 좋아하는 간식도 고르고 그런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혜정의 표정에서 의무감이 느껴졌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표정이었죠. 그래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차에 타자마자 혜정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10월 초 선선한 바람이 아니라 조금 쌀쌀한 날씨였는데도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 냄새 때문이라는 것을. 혜정아, 추운데 창문 좀 닫을까? 요즘 차 안 공기가 답답한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차 안 공기가 답답한 게 아니라 제 존재가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몸을 움츠렸습니다. 창가 쪽으로 바짝 붙어 앉아 최대한 며느리에게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카트를 끌고 가는 동안 혜정은 저와 미묘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딱 의무적으로 모시는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채소 코너를 지나가는데 혜정의 지인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머, 혜정 씨. 여기서 다 보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혜정의 얼굴이 확 밝아졌습니다. 저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 시어머님이세요. 혜정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하는 순간 그녀는 슬쩍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마치 나와 이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듯이. 어머님, 제 회사 선배 김 과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은 간단히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혜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은 불과 5분도 안 되었지만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정은 제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불편한 듯 보였고 최대한 빨리 대화를 마치려 했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어머님이랑 장 봐야 해서. 그 말투에는 의무감과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카트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인이 떠난 후 혜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한숨이었지만 제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그 한숨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오는 게 이렇게 불편하다니. 장을 다 보고 계산을 마친 후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혜정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20분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본 물건을 정리하는데 혜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점심은 각자 드시는 거 괜찮으세요? 제가 친구 만나기로 약속이 있어서. 그래, 괜찮아. 혜정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옷을 갈아입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남은 반찬과 밥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데워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 나이든 손, 힘없는 손. 이 손으로 평생 가족을 돌봤는데 이제는 이 손의 주인이 가족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저녁상을 차려 거실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민호는 감사 인사를 건넸지만 그 역시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혜정이 돌아온 것은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오더니 또다시 탈취제를 꺼냈습니다. 칙칙하는 소리와 함께 인공적인 향이 퍼졌습니다. 음식 냄새가 많이 나네요. 음식 냄새. 다시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알았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건 음식 냄새가 아니라 제 냄새라는 것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손자 준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종이를 펼쳐보니 준수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고 위에는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세상에게 외면당한다고 느꼈던 제게 이 작은 손자가 건넨 사랑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곧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방을 나갔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림을 가슴에 꼭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혜정은 저와 같은 공간에 있기를 노골적으로 꺼렸고 민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정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 힘들어. 시어머님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 냄새도 나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제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효부 코스프레 하기 너무 힘들어. 매일 탈취제 뿌리는 것도 그렇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큰 불편함을 주고 있었다는 것, 며느리가 제 존재 자체를 힘들어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걸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겠다고. 식사 시간도 피하고 거실에도 나가지 않고 제 방에만 있겠다고. 그것이 가족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의 대부분을 제 방에서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에야 부엌에 나가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하루를 보냈습니다. 방 안은 제 세계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작은 침대, 오래된 옷장, 창문 하나. 그것이 68세 박옥자의 전부였습니다. 창밖을 보면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세상과 단절된 채 이 작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68세의 얼굴. 주름진 피부, 반쯤 흰 머리, 처진 눈꺼풀.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샤워는 하루에 3번으로 늘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매번 온몸을 박박 닦아냈습니다. 때밀이 타올로 피부가 빨갛게 될 때까지 문질렀습니다. 목, 팔, 다리, 등 어디 하나 빠짐없이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샤워를 끝내고 나와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깨끗해진 걸까? 아직도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샤워를 했습니다. 물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 수도요금 고지서를 보고 아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비누도 계속 바꿔가며 샀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항균 비누, 인터넷에서 노인 냄새 제거라고. 광고하는 일본산 비누,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수입 비누. 한 달에 비누값이 많이 나갔습니다. 향수도 더 샀습니다. 아침에 뿌리고 점심에 뿌리고 저녁에도 뿌렸습니다. 방 안이 향수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너무 진한 향 때문에 오히려 머리가 아플 정도였지만 그래도 계속 뿌렸습니다. 옷도 하루에 3-4벌씩 갈아입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땀이 나면 바로 갈아입었습니다. 빨랫감이 매일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세탁기를 하루에 2-3번씩 돌렸고 빨래 건조대에는 항상 옷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타이핑했습니다. 노인 냄새.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글들이 나왔습니다. 저만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글을 클릭했습니다. 노인 냄새의 원인과 해결법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이었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인 냄새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서 분비되는 노네날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40대 이후부터 피부의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뭔가 가슴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불결해서, 제가 게을러서,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니. 글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노네날은 일반 비누로는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주 씻어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샤워를 해도 비싼 비누를 써도 나아지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글들도 계속 검색했습니다. 밤새도록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관련 정보를 찾아 읽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의학 정보 사이트, 심지어 외국 사이트까지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 냄새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이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저는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노네날 냄새 줄이는 방법. 항산화 성분이 있는 음식 섭취. 감잎차나 녹차로 목욕.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섭취. 면 소재의 옷 입기. 땀이 나면 바로 닦아내기. 특히 등겨드랑이, 목 뒤 등 피지 많은 부위 관리.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막연히 깨끗이 씻어라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많은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병원에 가도 약국에 가도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노인 냄새뿐만 아니라 노인 건강, 노인 복지에 관한 정보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노인 건강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무료로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노인들을 위한 운동교실, 영양교실도 있다는 것. 저는 68년을 살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보를 얻었으니 실천해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감입성분의 입욕제를 샀습니다. 배송이 오는 3일 동안 저는 설렜습니다. 이제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입욕제가 도착했습니다. 저녁에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고 입욕제를 넣었습니다. 차 향이 욕실에 퍼졌습니다.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향이었습니다.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쌌고 감잎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편안했습니다. 20분 정도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려나? 욕조에서 나와 거울을 봤습니다. 피부가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감잎향이 은은하게 났습니다. 좋아,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감잎차 목욕, 비타민C 섭취, 면, 옷 착용, 항산화 음식 섭취. 인터넷에서 찾은 모든 방법을 빠짐없이 실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책 삼아 집 근처를 걷다가 우연히 보건소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무료 건강 상담, 운동교실, 영양교실, 노인성 질환 관리.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보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안내 데스크의 친절한 직원이 3층 건강증진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밝고 깨끗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벽에는 건강 관련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수진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간단한 등록 절차를 마치고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제 냄새 때문에 저를 피해요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저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했습니다. 논의 날 냄새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에요. 어르신, 그런데 제가 냄새를 전혀 못 맡겠는데요? 네? 정말이에요. 오히려 은은한 차향 같은 게 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김수진 간호사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저에게 아첨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그럼 며느리는 왜 계속 저를 피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 일주일에 3번씩 건강증진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 운동교실에 참여하고 다른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센터에는 다양한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자녀와 함께 사시는 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시는 분. 각자의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죠. 어느 날 운동교실이 끝나고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옆에 앉은 70대 여성 이영애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이영기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박옥자입니다.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사세요? 네, 같이 살아요. 영애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며느리 때문에 힘드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애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표정 보면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눈치 보고 조심하고 방에만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핑계를 찾고 있었더라고요. 냄새난다. 건강이 안 좋다. 치매 기미가 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요. 영애 씨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혜정이도? 결국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줘서 같이 살고 있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끝이 났죠. 이제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에요. 영애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혜정의 행동들, 방향제를 뿌리던 것, 저를 피하던 것, 전화 통화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던 것. 혹시 혜정도 나를 어디론가 보내려고 하는 걸까? 그날 이후 집에서 가족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작은 일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혜정이 통화할 때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정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근처에 괜찮은 데 있더라고. 시설도 좋고 비용도 적당하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요양원. 혜정이 정말로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내느냐잖아. 시어머님이 가시겠다고 하실 리가 없으니까. 뭔가 이유가 필요한데. 이유. 혜정은 저를 요양원에 보낼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혜정이 민호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즘 깜빡하시는 것 같지 않아? 어제도 가스불 끄는 거 잊으셨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번 두세 번씩 확인하는 편이었죠. 그리고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시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치매. 혜정은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봤는데 근처에 좋은 데 있더라고.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 민호는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지금은 싫어하셔도 나중에는 고마워하실 거야.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 전문적인 케어. 그럴듯한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혜정이 원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저를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라는 걸. 혜정의 계획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민호에게 말해도 믿어줄까요? 며느리 편을 들지는 않을까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혜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 제가 건강하고 정신이 멀쩡하다는 증거. 다시 건강증진센터를 찾았습니다. 김수진 간호사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치매 검사요? 물론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며느리가 제가 치매라고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정상이라는 증거가 필요해요. 김수진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검사 받으시죠.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검진도 함께 받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 검사는 정상, 인지 기능도 양호,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양호. 68세 치고는 매우 건강한 편이라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건강하다는 증거가. 어느 날 오후 저는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혜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요양원 상담 받았어. 다음 주에 남편이랑 같이 방문하기로 했어.
시어머님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 말하면 난리 날 게 뻔하잖아. 혜정은 이미 요양원 상담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 몰래 방문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핑계? 그거야 쉽지. 치매 초기 증상 있다고 하면 되잖아. 실제로 가끔 깜빡하시기도 하고. 뭐, 좀 과장하면 되는 거지. 과장. 혜정은 제 증상을 과장해서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냄새도 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이제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한 것 같다고 병원 선생님한테 말하면 돼. 선생님이 요양원 추천해 주시면 남편도 납득할 거야. 모든 것이 계획된 거짓말이었습니다. 냄새, 건강, 치매. 혜정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꾸며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슬펐습니다. 제가 그렇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말년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다니.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혜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혜정의 계획을 막아야 한다고. 그리고 제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다음 날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노인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알게 되었죠.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무시, 요양원 계획, 거짓 치매 진단 시도.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노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정서적 학대, 그리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시설 입소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며느리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요양원 상담 기록, 그리고 어르신이 건강하다는 의료 기록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미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혜정의 계획을 입증할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의를 여세요. 아들분, 손자분과 함께 솔직하게 대화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세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정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민호와 대화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제 편이 되어준다면 혜정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먼저 대화를 요청한 것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산책 좀 하자. 둘이서. 저는 민호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요즘 어때 보이니?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보이세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시고. 그럼 엄마가 치매 같아 보이니?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 엄마 지난주에 검사 받았어. 치매 검사, 인지 기능 검사, 전부 정상이야. 민호는 결과지를 읽으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검사를 받으신 거예요? 혜정이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더구나. 순간 공원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냄새 난다고, 치매 초기 증상 있다고,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더라. 엄마, 민호야, 엄마가 묻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정말로 요양원에 가야 할 만큼 문제가 있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건강하세요. 요양원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 왜 혜정이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가만히 있었니? 민호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혜정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하지 마. 혜정이가 너한테 말했잖아. 요양원 상담받았다고 다음 주에 같이 방문하자고.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야. 민호야, 너는 엄마 아들이니 아내 남편이니? 그 질문에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너를 키웠어.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너 대학 보냈고 결혼시켰고 손자 키우는 것도 도왔어. 근데 이제 엄마가 불편하다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혜정이가 싫어한다고 엄마를 버리려는 거니?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불편하실 것 같아서. 혜정이랑 계속 부딪히시는 것보다는. 불편한 건 엄마가 아니야. 혜정이가 불편한 거지. 엄마는 여기가 내 집이고 내 가족이 있는 곳이야. 왜 엄마가 나가야 하니? 공원의 석양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요양원 안 갈 거야. 여기가 내 집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준수는 내 손자야. 엄마가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혜정이한테 말할게요. 요양원 얘기는 완전히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혜정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저녁 저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가족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혜정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불안한 눈빛이었고 준수는 무슨 일인가 싶어 두리번거렸습니다. 혜정아,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혜정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요양원 말이야.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알아보고 있다며?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준수가 큰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정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을 위해서. 날 위해서? 내가 언제 요양원 가고 싶다고 했니?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시고. 난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 있잖아. 그리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만큼 아프지도 않아. 저는 가방에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 식탁에 올렸습니다. 이거 봐. 치매 검사 정상, 인지 기능 정상, 건강 상태 양호. 68세 치고는 매우 건강한 편이래. 어디가 요양원에 갈 만큼 아픈지 말해봐. 혜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냄새 말이야. 내가 정말로 냄새가 났던 거니? 아니면 내가 날 싫어해서 핑계를 댄 거니? 어머님, 보건소 간호사한테 물어봤어. 내가 냄새 나냐고. 전혀 안 난대. 오히려 은은한 차 향이 난다고 하더라. 건강증진센터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물어봤어. 다들 냄새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 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정아, 솔직히 말해봐. 내가 냄새가 나서 싫었던 게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싫었던 거 아니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혜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냄새는 핑계였습니다. 혜정은 처음부터 저와 같이 살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싫었어요.
제 집에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항상 눈치 보여야 하고 간섭받는 것 같고 내가 언제 간섭했니? 안 하셨어요. 근데 그게 더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착하게 잘해주시니까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차라리 간섭이라도 하시면 싫다고 말하기라도 쉬웠을 텐데. 혜정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찾았어요. 냄새, 건강, 치매. 뭐라도 이유가 있으면 어머님을 보내기 쉬울 것 같았어요. 혜정아, 민호가 아내를 불렀지만 혜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30대에 결혼해서 계속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혜정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진심을 들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혜정아, 내 마음은 알겠어. 근데 거짓말로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건 잘못된 거야. 알아요. 그리고 냄새 핑계 댄 것도. 그게 얼마나 사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인지 아니? 혜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수가 갑자기 일어나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전 할머니 좋아요. 할머니 어디 가지 마세요. 준수가 제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준수야. 할머니 안 가.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혜정은 자신의 스트레스와 부담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직장 생활, 육아, 집안일에 더해 시어머니까지 모시는 것이 버거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외로움과 소외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냄새 때문에 가족들에게 외면당한다고 느꼈던 고통을 말했습니다. 민호는 양쪽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혜정아, 내가 너한테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혜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좀 더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나 집안일을 항상 어머님이 하시니까. 저도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눈치 보이고. 알겠어. 그럼 이제부터 각자 알아서 하자. 나도 내 식사는 내가 챙기고 내 빨래도 내가 하고. 너희 일에 관여하지 않을게. 그리고 혜정이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저희 부부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어머님은 어머님 활동을 하시고. 그래, 나도 이제 건강증진센터도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었어. 주말에는 나도 내 생활을 할게.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정했습니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혜정아, 한 가지만 약속해줘. 네, 어머님. 다시는 거짓말로 날 어디 보내려고 하지 마. 앞으로 불편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 우리 대화로 풀자.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죄송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합의를 본 것처럼 보였지만 혜정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우연히 혜정이 또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응, 일단 조용히 넘어갔어. 시어머님이 결과지까지 가져오셔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났지. 근데 포기한 건 아니야. 제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할 거야. 그때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치매는 안 통했으니까 다른 이유를 찾아야지. 혜정은 아직도 저를 내보낼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회의는 그저 시간 벌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뭔가 확실한 조치가 필요해. 다음 날 저는 다시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상황이 심각하네요. 며느리분이 계속 어르신을 시설에 보내려고 시도한다면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아들분과 명확한 합의를 보시는 게 좋겠어요. 어르신의 재산은 어떻게 되시나요? 집이 제 명의예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제 이름으로 상속받았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며느리분이 재산 때문에 어르신을 내보내려는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산. 생각해보니 집값이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올랐습니다. 10억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은 작성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지금이라도 작성하세요. 그리고 어르신의 의료 결정권, 재산 관리권을 명확히 해두세요. 만약 어르신이 의식 불명이 되거나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누가 결정권을 가질지 법적으로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권리를 확실히 지키기로. 그날 오후 저는 공증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 재산은 아들 민호에게 상속한다. 단 내가 원치 않는 시설 입소를 강요하거나 나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처치를 진행할 경우 상속권을 박탈한다. 공증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조건부 상속을 하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목적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혜정이 함부로 저를 요양원에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혜정에게 확실한 교훈을 줘야 했습니다. 저는 건강증진센터에서 만난 영희 씨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영희 씨, 며느리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애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옥자씨, 며느리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힘을 가져야 해요. 경제적 힘, 법적 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신적으로요? 며느리들이 노리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자존감이에요. 냄새난다, 지저분하다, 치매 있다. 이런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영애 씨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자기 집에서 살 권리, 자기 인생을 살 권리. 그걸 지켜야 해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정에게 확실히 보여줄 계획을. 다음 주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시어머님 요양원 보내는 거 일단 보류야. 너무 급하게 추진했다가 들통났어. 좀 더 천천히 확실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응, 다음에는 낙상 사고 같은 거 만들면 어떨까?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셨다. 이제 혼자 두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녹음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낙상 사고를 만든다니. 혜정은 제가 다치는 것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정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캡처했습니다. 친구들과 나눈 대화에서 저에 대한 험담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진짜 스트레스. 언제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요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대래. 그 돈이면 우리의 학원비 되는데. 집값이 10억인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 그 생각하면 기다려지기도 하고.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혜정이 저를 내보내려는 이유는 단순히 불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 요양원 상담 기록, 그리고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혜정은 변호사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앉아 혜정아. 오늘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노트북을 켜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혜정이 친구와 나눈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에는 낙상 사고 같은 거 만들면 어떨까? 혜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 민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 캡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혜정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혜정아, 너 정말로 나한테 낙상 사고를 만들려고 했니?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냥 뭐? 그냥 생각만 한 거라고? 생각만 해도 충분히 문제야.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혜정 씨,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재산을 노리고 어르신을 학대하려 한 것은 더 큰 범죄입니다. 민호가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한테... 나도 힘들었어. 당신은 몰라. 힘들면 말을 하든지. 어떻게 엄마한테 사고를 만들 생각을 해? 가족 회의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민호와 혜정은 싸웠고 준수는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진정해.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혜정아,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선택권이요? 첫 번째,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민호랑 이혼하고 준수 양육권도 포기해. 두 번째, 내 조건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계속 살아. 조건이 뭔데요? 저는 유언장 사본을 꺼내 식탁에 올렸습니다. 이 유언장을 보면 알 거야. 내가 원치 않는 시설 입소를 강요하거나 나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상속권이 박탈돼. 그 말은 이 집이 너희 것이 안 된다는 거야. 혜정은 유언장을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는 나한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냄새 난다는 말도 불편하다는 말도 하지 마.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만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너는 노인 학대로 처벌받을 것이고 민호는 이혼 사유가 생기는 거지. 혜정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도 아들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조건을 받아들이면 적어도 지금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럼 이제부터 규칙을 지켜. 알겠지?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혜정은 더 이상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제도 뿌리지 않았고 저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진심에서 우러난 존중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지켰고 제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혜정이 조건을 받아들인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혜정은 저에게 예의를 지켰지만 그것은 의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인사, 형식적인 대화.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증진센터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옥자 씨, 며느리와의 관계가 좀 나아지셨어요?
예, 이제는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자 씨 복수는 했지만 화해는 안 하신 거예요. 복수와 화해는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해 보세요. 물론 그녀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녀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을 거예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정의 입장.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혜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녀는 28세에 결혼해서 지금 38세. 10년간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면서 말이죠. 정말 힘들었겠구나. 물론 그것이 거짓말을 하고 저를 학대하려 한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의 스트레스를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혜정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혜정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혜정은 경계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산책 좀 하자. 둘이서. 우리는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초저녁의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혜정아, 미안해. 혜정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왜 미안하다고. 내가 너한테 부담이 되는 줄 몰랐어. 10년 동안 시어머니랑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뭔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명절 음식 만들고 집안일 돕고 손자 돌보고. 그게 할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지. 어머님, 근데 생각해보니 그게 너한테는 간섭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더라. 내 집에서 내가 주인인데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하니까 불편했겠지. 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너만 잘못한 게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정아,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정직하게 대답해줘. 네, 어머님. 너는 나를 정말로 싫어하니? 아니면 그냥 같이 사는 게 불편한 거니? 혜정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은 좋은 분이세요. 착하시고 자식들 생각 많이 하시고 하지만 같이 사는 건 힘들어요. 항상 눈치 보이고 제 맘대로 할 수 없고 제 집인데 제가 주인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알겠어.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나는 최대한 너희 생활에 간섭하지 않을게. 내 방에서 내 생활을 하고 너희는 너희 생활을 해. 진짜로 각자 살자. 어머님, 대신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자. 인사하고 필요하면 대화하고. 가족이니까. 어때?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혜정아, 한 가지만 더. 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건강증진센터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싶어. 그러니까 너도 나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 살아. 혜정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제 생활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는 일주일에 4번씩 갔습니다. 운동교실, 영양교실, 문화교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영애 씨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영애 씨가 제안했습니다. 옥자 씨, 우리 여행 갈래요? 다음 주에 제주도 3박 4일 프로그램 있는데
여행이요? 혼자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센터 어르신들이랑 같이요. 총 20명 정도 갈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68년을 살면서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가족과 함께였죠. 해보세요, 옥자 씨. 인생 한 번인데 하고 싶은 거 해야죠. 그날 밤 저는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간다.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혼자요? 아니, 건강증진센터 어르신들이랑 같이. 혜정이 말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어머님.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68세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변하자 혜정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정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혜정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주도 여행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여행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혜정은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랬어. 오랜만에 정말 행복했어. 혜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혜정아, 어머님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편한 존재로만 생각했어요. 어머님도 어머님만의 삶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이 여행 가시고 친구들 만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혜정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앞으로는 진짜로 어머님 존중할게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날 이후 혜정과 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수가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편지를 펼치자 준수의 어설픈 글씨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께.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엄마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슬펐어요. 할머니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할머니는 항상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제가 힘들 때 안아주셨어요. 엄마한테 할머니 냄새 난다고 들었을 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한테서는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할머니 냄새는 따뜻한 냄새예요. 집 냄새예요. 사랑 냄새예요. 할머니는 제가 어떤 냄새가 나도 저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저도 할머니가 어떤 냄새가 나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아니, 냄새가 나든 안 나든 할머니는 제 할머니고 저는 할머니를 사랑해요. 할머니 어디 가지 마세요. 계속 저랑 같이 살아주세요. 사랑하는 손자 준수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살 아이가 쓴 편지였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준수야. 저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도 준수를 정말 사랑해.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계속 여기 있을게. 준수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약속하세요, 할머니. 약속할게. 할머니 안 갈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혜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가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요. 혜정아,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았어요. 제 불편함만 생각하고 어머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어머님도 어머님만의 인생이 있다는 걸.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만이 어머님의 역할이 아니라는 걸. 혜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어머님을 존중하겠습니다. 어머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시고 가고 싶은 곳에 가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혜정아. 너의 부담을 몰랐어. 앞으로는 너희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내 생활을 살게.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혜정아, 두 분 다 고마워요. 이렇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노인 냄새 때문에 고민이세요. 걱정 마세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제 노인 냄새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입차 목욕, 항산화 음식 섭취, 적절한 옷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줍니다. 혜정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습니다. 노인 냄새.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 존재 가치에 대한 의심. 그 모든 것이 냄새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겨냈습니다. 스스로 정보를 찾고 해결책을 실천하고 제 권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노인도 존엄한 인간이라는 것. 노인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추석날 보았던 그 달처럼 밝았습니다. 그날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 괜찮아질 거라고.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냄새는 핑계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고. 방문이 살짝 열리고 준수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아직. 준수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할머니랑 같이 자면 안 돼요? 그래, 이리 와. 준수가 제 침대로 들어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가 할머니 칭찬하셨어요. 그래? 네. 할머니가 정말 멋진 분이시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수야, 할머니가 하나만 말해줄게. 네, 할머니.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마음이 제일 예뻐요. 준수는 곧 제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노인 냄새로 시작된 이 긴 여정은 결국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냄새가 나도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창밖의 달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저는 손자를 꼭 안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68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